그러면 성과 관리 보고서 작성에 대한 수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사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조사 설계라는 것은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인과관계,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때문에 효과성이 발생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B 플러스형 단위 사례 설계, B형 단위 사례 설계가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사전사후 비교 설계.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엔 가장 프로그램에서 핵심적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죠? 그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는 성과 평가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수량 집계, 두 번째 표준화된 척도, 간편 사전 척도 사고, 그 다음에 기능 수준 척도,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만족도.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 클라이언트 만족도도 표준화된 척도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성과를 보이는 질적 자료, 이 5가지, 6가지네.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수량 집계는 yes, no로 이야기해요. yes, no.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냐. 항상 명을 알 수 있으면 비율을 알 수 있어요. 가장 심플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7명이 취업했다 그러면 7명 70%. 그러니까 이렇게 yes, no. 취업한 사람이 몇 명이냐, 우울증이 감소하면 몇 명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수량 집계고, 이 수량 집계는 가장 심플하면서 강력하다. 왜? 퍼센트를 이야기해줘. 정부 몇 프로 성공했냐, 그죠? 이행률 몇 프로냐, 이것처럼. 그다음에 표준화된 척도라는 것은 우리가 키나 몸무게를 재는 걸, 그죠? 자나 저울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인간의 느낌이랄지 태도, 지각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편대로 사용될 수 있는, 보통 이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척도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간편사전 척도라는 것은 그렇게 사용하기엔 너무 문항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낸 거. 그다음에 기능 수준 척도라는 것은 우리가 척도가 없었을 때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데, 이 LOF, 그죠? 이것은 다시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해요. 현장에서 가장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게 기능 수준 척도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모든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척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척도가 없을 때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떻게 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그럼 그 기능 수준을 최하부터 최대까지 설정해 놓고 어디에 해당되는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였는데 프로그램을 마칠 때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 수업 같은 경우도 뭐예요? 학생들의 프로그램 작성 능력을, 기능 수준 척도를 뭐 10점 만점에 3점이었는데 7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만족도, 질적 자료는 숫자로 보여줄 수 없는 모든 자료,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걸 우리가 이야기하고, 주로 면접조사, 관찰, 기록, 영상 등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수량 집계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수량 집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수량 집계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화된 측정을 썼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우울증 점수가 감소한 사람이 몇 명이냐, 그죠? 이렇게. 그래서 수량 집계, 머리수 세기, 머리 몇 명이 해당되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비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사례수를 알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n수를, 사례수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비율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죠? 그래서 수량 집계라는 것은 단순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조건이나 행동이나 뭐 상태가 질적인 변화가 나타난 사람이 몇 명이냐, 명복적으로 몇 명이냐, 남자가 몇 명이냐, 여자가 몇 명이냐, 그렇죠? 취업한 사람이 몇 명이냐, 우울이 감소하는 몇 명이냐, 부부관계가 좋아진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심플하다. 그래서 수량 집계는 어때요? 뭐 가출 청소년이라면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냐, 마약 중독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럼 마약을 하지 않은 사람이 몇 명,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우리가 어때요? 수량 집계다. 그래서 모든 평가 지표를 수량 집계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심플하면서도 가장 강력하다. 그래서 이 미국 유나이티드 공동모금회에서는 이 수량 집계 방식을 선호해요. 왜? 성공률 몇 프로 했는지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량 집계는 이렇게 클라이언트나, 그죠? 변화의 명복적 예 아니오식, 예 아니오, 그죠?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평가할 때도 그러죠. 해당, 비해당, 이거죠. 그래서 수량 집계는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몇 명이냐, 머리수 세기에 해당된다. 이 나왔죠. 머리수 세기. 예 아니오로 몇 명에 해당되느냐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심플하면서 강력하다. 머릿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몇 명이냐를 알 수 있으면 항상 비율을 알 수 있는 거야. 알았죠? 그런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정보 의뢰한 사람이 몇 명이냐, 배달한 사람이 몇 명이냐, 상담을 통해서 성과 달성한 사람이 몇 명이냐, 이런 식으로 10명 중에 몇 명, 이렇게 빈도와 비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 공동모금에서, 그죠? 정부 지원, 미국 공동모금이나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성과 평가를 이렇게 수량 집계로 몇 명이 달성할 수 있냐. 근데 이제 단점은 맞죠. 뭐가 단점이냐면 우울증이 감소한 사람이 9명이고 성공률이 90%인데 얼마만큼 감소했냐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누락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가장 강력하게 성과를 달성한 사람이 몇 명이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정말 좋아진 사람이 몇 명이냐? 그죠? 이렇게 우리가 따져보는 게 수량 집계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량 집계란 말을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비율을 알 수 있는 건 뭘 알 수 있다. 빈도를 알 수 있는 것은 비율을 알 수 있다는 게 항상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도와 비율이 연결되는 걸 알아야 돼요. 평균과 표준 편차 이렇게 빈도는 비율과 연결된다. 두 번째 표준화된 측정 도구인데 이것은 이제 가장 선호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인식이나 감정, 태도, 행동 등을 우리가 개념이 너무 복잡하고 다면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를 만들어줘. 그래서 보통 척도는 어때요? 신뢰도와 타당도.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측정을 하고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 적용되는 일정한 절차가 있고 변수를 측정하는 데 있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경우 이것을 우리가 표준화돼. 그래서 점수가 우울 점수가 몇 점이다. 그걸 뭘 의미하는지를 그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척도, 지수, 지표, 그죠? 이것들이 다 동의어다. 그죠? 그래서 주로 이 표준화된 측정 도구는 신뢰도와 타동도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신뢰도는 우리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타동도는 그 개념을 그죠? 우울이 우울, 삶의 만족이 삶의 만족 그것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초점이냐? 그래서 우리가 인지에 초점을 두냐, 태도에 초점을 두냐, 행동에 초점을 두냐, 아니면 뭐 조건이냐 이렇게 이 척도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누가 작성하냐, 그래서 중요한데 이게 자기 기입도 가능하냐, 아니면 면접원이 기입해야 되냐, 아니면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야 되냐.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장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건 자기 기입식이고 어때요? 우리가 이제 이 IT랄지 이런 걸 발달하면서 장비 그죠?를 통해서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정폭력 피해자의 그 가해자에게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 관련해서 그죠? 얼마만큼 행했는지 자기 기입식으로 할 수도 있고 면접할 수도 있지만 혈액을 뽑아서 그죠? 피를 뽑아서 거기에 뭐 관련된 뭐 공격을 나타내는 호르몬이랄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분비가 얼만큼 되냐 가지고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장비를 이용한 측정 아직까지 사회복지에서 일반적인이 아니고 우리는 주로 자기 기입식과 면접원 기입식인데 이거 있어야 돼. 자기 기입식이라는 것은 설문을 제대로 응답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기입식이지만 예를 들어서 노인 그죠 무학이랄지 이런 문해 정보력이 낮은 경우에는 면접원 기입식을 한다. 응답 형태 그죠. 그래서 리커트 척도를 주로 많이 하는데 리커트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서열 척도에 해당되는데 이제 자료분석을 배워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고 리커트가 검증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4점 척도죠. 1점부터 4점, 5점 척도 쓰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7점 척도라고 해요. 1부터 7까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척도로서 신뢰도 타동도가 가장 높다고 통계학자들이 7점 척도를 가장 선호하지만 저는 이제 4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yes, no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를 두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운데를 두게 되면 가운데를 공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중립을 그래서 그냥 찬성하냐 반대하냐 매우 찬성하냐 그냥 찬성하냐 반대하냐 매우 반대하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한다. 특히 노인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좋은 척도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신뢰도라는 개념이 있고 타당도라는 개념이 있고 민감도라는 개념이 있고 특기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다음에 반응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에서는 주로 신뢰도와 타당도 가지고만 우리 배웠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의료 쪽에 넘어가면 민감도란 특이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암이 있는 사람이 암이 있다고 그러니까 진단하는 게 민감도예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진단 키트 뭐 민감도 이야기 나오는 게 뭐냐면 코로나가 있는 사람이 코로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진단이 나오는 게 민감도고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해야 돼요. 그걸 특이도라고 해요. 특이도. 뭐라고요? 특이도. 그러니까 이 민감도란 건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우울증이 있다고 진단해낼 수 있는 민감도고 없는 사람은 없다고 진단해내는 걸 정확히 진단을
특이도로 한다. 그래서 95% 이상이어야 되죠. 그렇지만 5%는 뭐 어때요? 이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한 병원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건 뭐냐면 한 병원의 진단이 민감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걸 있다고 없는 걸 없다는 걸 특이도 한다. 반응도라는 것은 미세한 변화를 찾아낼 수 있냐.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지금 우울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떨어지고 있는 걸 잡아낼 수 있냐. 그러니까 코로나가 가면 뭐 바이러스 수치가 떨어지고 있는 걸 잡아낼 수 있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반응도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척도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뭐 신뢰도 타당도만 이야기하지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민감도 특이도 특히 의료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은 이 민감도가 특이도가 매우 중요한 척도의 조건이다. 그다음에 척도 선택 방법은 그죠? 이런 지침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 척도집보다는 최근 논문에서 그죠?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는 걸 찾아야 된다. 그래서 척도가 여러분들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다음에 신뢰 타당도. 근데 일반적으로 신뢰 타당도 정도만 확인하면 되죠. 누가 척도를 조사를 어드미니스트라는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건지 그죠? 그다음에 척도 문항에 누가 대답하는지 채점 방식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때요? 신뢰도 타당도가 검증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척도를 사용하는 게 좋다. 간편 사정 도구는 그죠? 간편 표준화된 측정 도구. 예를 들어서 우울 척도를 조사하는데 GDS죠, GDS 그죠? 노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GDS GDS 30이란 것은 30문항짜리란 거죠, 그죠? 근데 우울하지 않은 사람도 30문항 답하고 나면 우울해질 수 있어요. 자꾸 우울과 관련된 문항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15, 15문항짜리랄지 10문항. 지금은 2문항까지 개발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편 사정 도구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거. 왜냐하면 여러분도 설문조사 하게 되면 항상 몇 페이지인지 넘겨보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많으면 한숨 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간편 사정 도구라는 것은 이렇게 현장에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죠? 그다음에 채점도 쉽고 그다음에 해석도 쉬운 거. 그래서 뭐 우울 척도 5문항에서 3문항 이상 해당되면 우울 증상이 의심된다. 그럴 경우에 이제 사정을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조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편 사정 도구. 그래서 간편 사정 도구는 척도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간편 사정 도구. 그래서 간편 사정 도구라는 것은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자기 개입식이 가능하고 뭐 10문항 이내에 뭐 20문항 이내에 짧고 15분 이내에 체크 가능하고 그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신속한 점수화 기능 그죠? 등등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런 간편 사정 도구고 중요한 척도들 그죠? 우울이랄지 뭐 삶의 만족도랄지 뭐 그죠? 신체 기능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간편 사정 도구들이 개발돼서 활용되고 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모르는 이 기능 수준 척도예요. 기능 수준 척도. 그죠? 레벨 오브 펑셔닝이라고 해서 기능 수준. 그 사람의 기능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우리가 측정하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척도는 표준화된 척도예요. 왜냐하면 표준화된 척도는 것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신뢰도 타당도가 있다는 걸 검증된 걸 우리가 표준화된 척도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표준화된 척도가 없었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현장에서 그럴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그 다음에 관련 전문가들이 이런 기능 수준 척도를 만들어서 활용한다.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목표 달성을 측정하고자 할 때 적합한 표준화된 척도가 없을 경우에 우리가 기능순 척도 그죠?를 만들어 쓴다. 기능순 척도라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그 상황별로 만들어 쓰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화된 척도라고 이름을 붙인다. 그죠? 그 상황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 변화가 얼만큼인지 그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뭐 수업 참여를 얼마만큼 잘하냐? 수업 참여 기능순 척도. 그래서 뭐 1점부터 10점까지 맞추는 거 10번까지는 매번 반응하면서 어때요? 수업에 참여 전혀 1번은 어때? 전혀 대답하지 않고 뭐 아래만 보고 있다랄지 그죠? 이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기능순 척도라는 것은 이렇게 참여자에게 개별화되도록 범위 수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가지고 우리가 체크하는 게 기능순 척도다. 어떻게 보면 척도의 매 문항, 그러니까 척도랑 10문항 구성되어 있다면 그 각각의 문항은 기능순 척도로 봐야 돼요. 그 기능순 척도가 모여서 하나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 척도라는 것은
기능 수준 척도는 클라이언트 기능 중 단 하나의 관점, 하나만 이야기해서 다차원적으로 이야기해서 하나의 관점에서 그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사회 적응 얼마큼 하느냐, 약물 중독 얼마만큼 돼 있냐, 학교 출석 이렇게 학교 출석 기능 수준 척도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기능 수준 척도는 등급을 범위를 갖는데 매우 기능이 낮은 것부터 높은까지를 포괄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외모에 얼마큼 관심 있는지 그죠? 외모, 관리, 기능순척도. 그래서 1은 얼마고 5까지 범위를 정한 거죠. 음식 섭취가 되게 중요하다면 음식 섭취, 기능순척도. 그죠? 체중 관리가 좀 체중 관리, 기능순척도.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기능수척도라는 것을 이렇게 범위를 정해놓고 그죠? 하나의 문항을 통해서 그 사람의 범위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우리가 체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걸 사용할지 잘 모르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나 지금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이 기능수척도 이름만 붙여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만약 이거에 대한 신뢰도 타당도가 의심됐을 경우에 전문가 자문을 받으면 돼요. 그죠?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것처럼 기능순척도라는 것은 그걸 이야기한다. 그래서 기능순척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 첫 번째 개념, 무엇을 측정할 건지를 먼저 개념을 잡아야 돼요. 어떤 걸 측정할 건지 먼저 개념을 잡고 그죠? 아까 외모 관리인지, 체중 관리인지, 그죠? 음식 섭취인지, 수업 참여인지, 아니면 기획 능력인지 이걸 개념을 잡고 항목 1점부터 10점까지 특성을 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점부터 10점까지 해야 되고 1점부터 5점까지 해야 되고 1점 채점하면 그 항목에 대해서 수준이 어느 정도를 정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척도 같은 경우는 5가지 응답할 수 있는 걸 10문항이면 1점도 10점도 50점까지 형성되잖아요. 근데 기본 척도는 한 문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점부터 10점까지 범위를 넓혀주는 게 좋아요. 범위를 넓혀줘야지 바뀔 게 많은 거지 1부터 4점까지면 3점이 4점 받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기능적 척도는 저는 1점부터 10점까지를 되게 선호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부터 10까지 범위에서 어떻게 바뀌냐를 가지고 한다. 그래서 응답자를 고려한다는데 그죠? 응답자 관찰 내용이나 장소인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개념을 할 거고 항목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는 5점으로 만들었죠. 외모 관리를 얼마게 하냐. 그래서 외모 관리 기능 수준 척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수준 1점 뭔지 3점 그래서 여기서 어디에 해당되느냐가 변화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 기능순척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능척도라는 것은 이렇게 등급화를 위한 기능을 선택하고 뭘 할 거예요. 점수 1점부터 뭐 3점이라면 1점부터 10점까지 그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척도별로 우리가 기술 정하고 그다음 우리가 실제 해보고 그래서 신뢰도 내가 한번 해보고 옆에 있는 사회복지도 한번 해서 얼마만큼 일치하는지 그 일치도가 70% 이상이면 우리가 신뢰도 높다고 한다. 그죠? 그래서 평가자 간의 일치도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능 수준 척도는 현장에서 잘 쓰지 못하는데 기능 수준 척도만큼 효율적인 게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우리의 이 성과를 우리가 어떻게 결국은 서비스를 제공한 것 자체가 성과가 아니라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게 성과인데 그런 성과를 보여주는 방법으로서 이 기능 수준 척도는 매우 효과적이고 그죠? 되게 쓰임새가 많은. 근데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평가 체계 중에서 이제 그 신라대학교 황성철 교수님이 쓴 책이 제일 좋아요. 그분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제가 뭐 언제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교수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게 제일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책에서 기능 척도를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현장에 충분히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걸로 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사용하지 못하는 게 이 기능수준 척도다. 이 기능수준 척도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충분히 현장에서의 성과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다는 걸 좀 말씀하신 거 저도 동의해요. 왜 현장에서 기능수준 척도를 사용하지 못하는지 정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과감하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것만 의존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우리가 현재 전문성이 쌓이면 성과에 대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과를 보이는 질적자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울 점수가 2점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에 얼만큼 적응하는지를 적응 능력 촉도를 봤더니 3점이 증가했어.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죠? 그럴 경우에 질적자는 그걸 말해주는 거죠. 아이가 친구 생일에 뭐 초대받더라.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더라.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성과를 질적 보이는 자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아 존중감 향상에 관한 질적 자료 이런 식으로 성과 뒤에다가 질적 자료만 비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질적 자료에 해당되는 숫자 이외의 것들을 배치하면 되는 거지. 너무 겁먹지 마요. 그러니까 질적 자료라는 건 핵심이 뭐냐면 그 성과를 보여줄 수. 예를 들어서 학교 적응 에 관한 적응력 향상에 대한 질적 자료 이렇게 붙여주면 학교 적응에 해당되는 그런 질적 자료 여러분들이 보여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과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수치화 시킨 걸 중요시했지만 지금은 그 수치화와 함께 질적인 거. 왜냐하면 양적인 걸로 우리가 보여줄 수 없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혼합 연구.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구도 질적 연구. 우리가 이제 질적 연구, 그러니까 양적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더니즘에서 그죠? 수치화, 과학화를 강조한다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이 수치화 과학화를 통해서 보여줄 수 못하는 거. 왜? 사회 클라이언트에서 사회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개별화라며. 근데 개별화를 말해줄 수 없는데 그 개별적인 걸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질적인 거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숫자로 이야기해 줄 수 없는 그죠? 내용들, 심리적 내용.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과를 말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는 양적을 선호해서 지금은 질적을 보완. 특히 우리가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꼭 하나의 지표를 통해서만 보여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표준화된 척도와 그다음에 이런 질적 자료를 함께 보여줬을 때 훨씬 더 신뢰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과 측정할 때 꼭 하나의 방법, 꼭 기능 척도, 표준화 척도 이렇게 하나만 사용하는 것보다 질적 자료를 보완해서 그러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질적 자료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어때요? 신뢰성도 있고 우리가 평가자로 하여금 그래 우울증이 개선됐어. 얘가 그러면 이제 친구도 만나는구나. 집에만 머물러 있는 시간이 줄었구나. 이렇게 질적인 내용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이 바뀌었는지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질적인 것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인데 주로 이제 이렇게 관찰, 그죠? 그 다음에 면접, 문서 및 기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관찰한 내용 가지고 그죠? 면접한 내용, 그 다음에 문서, 일지, 그 다음에 일기, 그 다음에 서류, 그죠? 뭐 자서전이면 전기, 뭐 그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로는 보여줄 수 없는지만 우리가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우리가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질적 자료. 그래서 우리가 질적 자료를 이야기할 때 이제 범주화라는 말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한 게 뭐에 해당되는지 범주화가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질적 자료는 이미 범주화를 정해놓고 그 범주화를 정해놓고 그거에 해당되는 질적 자료가 뭐냐라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질적 연구는 이런 자료를 보고 이걸 가지고 이게 뭐에 해당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질적 자료라면 우리 평가에서 질적 평가라는 것은 질적 평가 성과를 정해놓고 그 성과에 해당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성과 측정을 위해서는 이렇게 수량 집계, 그다음 표준화 척도, 간편 사정도, 클라이언트 만족도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했죠, 그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기능 수준 척도, 그다음에 성과를 보이는 질적 자료인데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반드시 하나의 성과만 보여줄 필요 없어요. 성과 지표. 간편 사정 도구와 질적 자료를 같이 쓰면 좋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표준화 척도는 올라 그 척도 자체가 신뢰성과 타동도를 가지기 때문에 그 하나만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기능 수준 척도를 썼을 경우에는 그 뒤에 그 기능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질적 자료를 병행하는 게 좋아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과 지표도 꼭 하나만 할 필요 없다. 몇 개 된다? 2개 된다. 그래서 중요한 성과 같은 경우에는 2개를 쓰면 좋죠. 하나에 여러분들 병원도 하나만 가서 확인한 거 2개 가서 확인하는 게 더 신뢰성이 있는 것처럼 성과 관련해서도 꼭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2개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또 하나는 기능 척도. 척도가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걸 어떻게 해라? 만들어 써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개념 앞에 수업 참여, 프로그램 참여, 기능순 척도, 그죠? 생활 변화, 기능순 척도, 그죠? 친구 관계, 친구 신뢰, 기능순 척도 이렇게 기능순 척도 이름만 붙여주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표준화된 척도만 쓰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이 표준화된 척도가 현장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시간과 그죠? 행적이 많이 들이기 때문에 어때요? 간편 사정 도구란 걸 쓴다. 간편 사정 도구란 것은 어때요? 뭐 GDS 우울적 도는 그죠? 뭐 30문항짜리가 뭐 5문항까지 줄어든 것처럼 가능하면 짧은 문항, 짧은 스크리닝 한다 하죠. 우리가 현장에서 스크린, 그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위험인지 우리가 잡아내는 기능을 하지 우리가 정확하게 그 사람을 심도 있게 조사하는 것을 우리가 사정 단계에서 한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가볍게 그죠?
이 스크린하는 정도에서만 진행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과 평가 기준에 이렇게 수량 집계, 표준화된 척도, 간편사정 척도, 그다음에 기술 척도, 성과를 보이는 질적 자료가 있다. 그래서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꼭 하나의 성과를 보여주는데 하나의 평가 지표만 성과 기준만 활용할 필요 없다. 2개, 3개 이용할 수 있다.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건 표준화된 척도는 하나만 써도 되지만 기능 수준 척도를 할지, 그죠? 이런 거에서는 어때요? 질적 자료와 병행하는 게 좋다. 또한 질적 자료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자료를 보고 범주화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범주화를 만들어 놓고 그 범주화에 해당되는 성과 질적인 자료가 뭐가 있느냐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하고 이 평가를 할 때도 그죠? 이러한 질적 자료가 있었을 때 훨씬 더 신뢰성이 있고 그다음에 심도 그 깊이 있는 개별화된 내용 어떤 게 변화되는 거 이제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성과 측정 방법에서 척도를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다음 시간에는 어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냐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